오일, 즉 석유가 이 전쟁을 만들었습니다. 군인도 이념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년 동안 품어온 소련 해체에 대한 원한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실제하긴 하지만 진짜 전쟁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석유였습니다. 북한에서 기차 가득 실려오는 탱크와 미사일, 포탄의 비용을 댄 것은 무엇입니까? 군인들에게 월급을 준 것은 무엇입니까? 서방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러시아 경제를 지탱해 준 것은 무엇입니까? 모스크바가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서도 전쟁을 지속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은 바로 전 세계가 구매를 중단할 수 없었던 원자재, 석유였습니다. 2024년 러시아의 석유 수출 수입은 약 1,89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단 하나의 수출 품목에서 땅속에서 흘러나와 정제된 뒤 서방의 제재를 신경 쓰지 않거나 제재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아시아와 중동 등 세계 전역으로 향하는 유조선에 실려 막대한 자금이 유입된 것입니다. 이 돈이 모든 비용을 치렀습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살해한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매일 밤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한 수백 대의 샤헤드 드론, 전사한 군인을 대체하기 위해 계약서에 서명하게 만든 계약 보너스, 그리고 전쟁을 전쟁이라 부르지 않는 정부 밑에서도 러시아 사회가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게 한 보조금이 모두 이 돈에서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전체 금융구조는 마치 신체가 혈액으로 움직이듯 석유 수입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의 전쟁 기계를 살려두는 이 금융 혈류를 주시했고 전선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보다 이 충돌을 더 깊게 재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혈류를 직접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나 제3국 구매자에 대한 압박 또는 러시아가 공공연히 우회하고 있는 가격 상한제를 집행해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미사일, 수중 차량을 동원해 정유소, 수출 터미널, 파이프라인, 그리고 제품을 운송하는 선박을 물리적으로 타격했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900km 떨어진 카스피해의 해상 시추 플랫폼까지 작전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이 캠페인을 원거리 제재라는 정확하고 의도적인 표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작전이 러시아의 에너지 생명선과 전쟁 자금 조달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이 전쟁을 지켜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캠페인이 효과를 거두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러시아가 석유 수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했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의 취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러시아는 세계 2위의 석유 수출국입니다. 러시아의 석유 생산은 생산의 중추인 서시베리아 유전에서부터 카스피의 해상 플랫폼, 북극 개발지, 그리고 동송유관을 통해 태평양 시장으로 공급되는 러시아 극동 지역의 매장지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지리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석유를 시장에 출시하려면 유전에서 해안으로 원유를 이동시키는 파이프라인, 이를 연료와 석유화학 제품으로 전환하는 정유소, 흐름을 완충하는 저장 터미널, 유조선에 선적하는 수출 항구, 그리고 선박 자체가 필요합니다. 이 각각의 구성 요소는 하나의 노드이자 잠재적 취약점이며 러시아는 이를 쉽게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정유소를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발트해 수출 터미널을 들어 올려 우크라이나에서 더 먼 곳으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이미 파괴된 파이프라인의 경로를 우회시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 전쟁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인프라가 물리적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은 주로 이론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광대한 국경 뒤에 자리 잡고 있었고 러시아의 석유 인프라를 타격할 수 있는 재래식 군사력은 감당하기 힘든 에스컬레이션, 즉 전쟁 확대를 유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방의 제재 정책에 내재된 가정은 가격 상한제, 자산 동결, 수출 통제, 금융 제한 등 사용 가능한 경제적, 외교적 도구가 직접적인 물리적 공격의 위험 없이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을 압박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정은 전쟁 확대 위험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맞았지만 경제적 도구 자체의 효과에 대해서는 위험할 정도로 틀렸습니다. 러시아는 놀라운 속도와 정교함으로 종이 제재에 적응했습니다. 러시아는 소유 구조를 숨기고 가짜 등록 서류를 사용하며 서방 규제 시스템에 손이 닿지 않는 보험 계약을 맺은 이른바 그림자 함대라는 노후 유조선 대규모 선단을 구성했습니다. 2026년 초 우크라이나 자체 모니터링에 따르면 1,300척 이상의 선박이 그림자 함대의 일부로 운항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본질적으로 서방의 집행을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평행 해상 석유 물류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서방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격을 제한하여 러시아의 수입을 억제하려 했던 주요 7개국 G7의 가격 상한제 메커니즘은 너무나 대담하게 우회되어 러시아가 청구하는 가격과 상한제 규정 사이의 격차는 사실상 무의미해졌습니다. 석유는 계속 흘러갔고 수입은 계속 축적되었으며 금융생명선은 온전히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물리적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한 소식통은 전략적 논리를 묻는 질문에 국제법과 전쟁의 법규 및 관습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절대적으로 정당한 목표물이다. 러시아는 석유 인프라를 사용해 전쟁 자금을 댔다. 따라서 석유 인프라는 목표물이다. 라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명분은 복잡하지 않았지만 집행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캠페인은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러시아의 대응에 맞춰 진화했습니다. 2024년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과 미사일이 러시아 정유소를 타격하기 시작하면서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인용한 나토 소식통에 따르면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 1년 만에 러시아 정유 능력이 15% 감소했으며 모스크바 당국은 국내 공급을 보호하기 위해 휘발유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해야 했습니다. 정제 연료의 국내 소비와 항공유, 디젤 등 군사적 수요가 겹치면서 수출 시장에 돌릴 여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에 러시아는 수리를 가속화하고 손상된 정유소의 원유를 온전한 곳으로 우회시켰으며 더 큰 산업경제를 위해 구축되었던 구소련 시절의 정제 인프라 여유 용량에 의존해 공급을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석유 회사가 벨라루스 정유소에서 원유를 정제한 뒤 제품을 다시 러시아로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타격 범위를 체계적으로 확장하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2025년 8월까지 우크라이나는 정유소뿐만 아니라 석유 및 가스 수출 인프라, 항구, 파이프라인으로 목표를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말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터키 해안 인근 흑해에서 그림자 함대 유조선인 바라톤호와 카이로스호를 향해 시베이비 해상 드론을 투입해 두 척 모두 타격했습니다. 러시아의 석유를 운송하는 선박 자체가 목표물이 된 것입니다. 2025년 12월에는 지중해에서 러시아 유조선이 우크라이나 드론에 피격되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연말 기자회견에서 지중해에서 우리 유조선이 공격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다. 우리 측의 대응이 항상 있을 것이라며 이를 실시간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같은 달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900km 떨어진 카스피해의 필라노프스키 오일 추출 플랫폼을 타격했습니다. 루코일이 운영하는 이 시설은 카스피해 러시아 구역에서 가장 큰 유전으로 정제나 수출 단계가 아닌 최초 추출 지점까지 공격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026년 3월과 4월에 이르러 이 캠페인은 역사적인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러시아 서부 석유 수출 인프라의 핵심인 발페해의 프리모르스크 항구와 우스트루가 항구는 하루 약 200만 배럴의 석유를 처리하는 곳으로 러시아 해상 원유 수출의 40%, 정제 제품 수출의 60%를 담당하는 주요 동맥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900조 1000km 떨어진 이 시설들을 향해 우크라이나군은 2026년 3월 22일부터 집중적인 항만 차단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채 2주일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프리모르스크는 3차례, 우스트루가는 7차례 타격받았습니다. 연속적인 타격은 이전 공격의 복구 작업을 무력화시켰으며 정유소들이 수리 및 재가동 주기인 2 또 3주마다 반복해서 피격되어 정기 정비가 장기 중단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프리모르스크의 화재는 핀란드에서도 관측되었으며 나사의 위성 열화상 이미지도 두 항구 시설에 동시 화재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프리모르스크에서는 저장 탱크 18개 중 8개가 피격된 것으로 위성 분석 결과 나타났고 우스트루가는 화재와 지속적인 위협으로 선적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 50척의 유조선이 발트해 가해역에서 대기해야 했으며 흑해 운항에 대한 보험 할증료는 선박가치의 1%까지 치솟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026년 3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러시아 석유 수출 역량의 약 40%인 하루 200만 배럴이 중단되었다고 보도하며 이는 세계 2위 석유 수출국인 러시아 현대 역사상 가장 심각한 석유 공급 중단 사태라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흑해연안의 투아프세 정유소도 타격받았습니다. 연간 1200만 톤의 원유 처리 능력을 갖춘 이 로스네프티 시설은 남부 러시아군의 군사 물류 체인과 수출 시장에 디젤, 항공유 등을 공급하는 대체 불가능한 기지입니다. 2026년 4월 16일 우크라이나 드론이 투아프세 정유소와 인접 터미널을 타격하여 연료 저장 구역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이 불길은 3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인력과 수십 대의 차량이 투입되었으나 복구 크루즈가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기도 전에 4월 20일에 2차 공습, 4월 28일에 3차 공습, 5월 2일에는 4월 16일 이후 가동이 전면 중단된 동일한 표적의 4차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8개의 저장 탱크가 파괴되었고 석유가 투아프세 강으로 유출되어 흑해 연안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해상에는 오일 슬릭이 형성되었고 방제 작업 과정에서 2,500세제곱미터 이상의 오염된 토양이 제거되었습니다. 도시 상공에는 매연과 연소 부산물로 검게 변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검은비 현상이 나타나 기차와 동물들이 검은 잔류물로 뒤덮였습니다. 크라스노다르 지방 관할 주지사는 초기 매체 인터뷰에서 상황이 통제되고 있으며 대형 화재 영상은 우크라이나의 심리전이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기사는 몇 시간 만에 삭제되었고 투아프세 정유소는 무기한 가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전체적인 수치를 집계해보면 이 캠페인의 전략적 의미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블룸버그의 계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025년 한 해 동안에만 러시아 에너지 시설에 대해 120차례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에 이르러서는 단 한 달 만에 최소 21차례에 걸쳐 정유소, 파이프라인, 해상자산 등 러시아 석유 인프라를 타격하며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6년 4월 러시아의 평균 정유 처리량은 하루 469만 배럴로 감소했으며 이는 2009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러시아 산업 시스템이 붕괴하던 포스트 소련 전환기의 경제적 혼란기 이후 러시아가 자국 원유를 이토록 적게 처리한 적은 없었습니다. 2026년 3월 25일부터 4월 11일까지 러시아 항구에서 선적된 러시아 석유 및 석유 제품의 일일 물량은 하루 평균 520만 배럴에서 350만 배럴로 급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이 17일 동안에만 해외 판매에서 약 3천만 배럴의 손실을 입었으며 이는 당시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의미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26년 5월 1일 기점으로 러시아 석유 인프라 타격이 올해 초 이후 모스크바에 최소 70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했다고 평가하며 지난 4월이 이번 캠페인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선언했습니다.
러시아의 거시경제 분석 및 단기 예측 센터인 CMACP의 경제 분석가들도 이러한 영향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 기구는 2026년 러시아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3%에서 0.5% 내지 0.7% 수준으로 거의 반토막 냈습니다. CMACP는 이러한 하향 조정의 직접적인 원인을 우크라이나의 타격으로 인해 러시아의 수출 능력이 약 20%, 즉 하루 약 100만 배럴 감소한 점으로 꼽았으며 우크라이나의 타격 능력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투아프세 정유소가 4월 16일 이후 가동이 중단되었으며 복구 기한이 불투명하고 다른 시설에 대한 공격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정유소 집계나 일일 배럴 수치만으로는 온전히 포착되지 않는 또 다른 차원이 존재합니다. 바로 그림자 함대를 겨냥한 전쟁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제재 교리가 가진 고도의 전략적 사고를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종이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소유권을 숨기고 해외 보험사와 제3국 구매자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그림자 함대를 구축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집행 메커니즘을 거치지 않고 선박을 직접 타격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2025년 11월 흑해에서 발생한 바라톤호와 카이로스호 타격, 그리고 12월 지중해에서의 유조선 타격은 러시아 석유를 운송하는 그림자 함대 선박이 물리적 위험에 노출되었음을 전 세계 해운업계에 각인시켰습니다. 그 결과 그림자 함대에 미친 영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흑해 운항에 대한 보험 할증료가 선박 가치의 1%로 치솟아 해운 운영사들에게 강력한 재정적 진입장벽을 형성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해운 데이터에 따르면 제재 대상 유조선은 더 긴 경로를 택하고 해상 환적을 늘려야 했기에 비제재 선박보다 생산성이 최대 70% 낮아졌습니다. 러시아 우랄산 원유는 브렌트유 대비 배럴당 최대 27달러까지 할인되어 거래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러시아 석유 구매와 이동에 따르는 비용 및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림자 함대에 대한 조율된 압박으로 인해 해당 선박의 최소 20%가 운항을 중단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터키 해운회사는 자사 선박 메르시노가 우크라이나의 타격으로 손상된 후 러시아 관련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동시에 서방 정부의 법적 제재도 가속화되어 2025년 한 해 동안에만 623척의 유조선이 국제 제재 명단에 추가되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2025년 1월 하루 만에 180척의 선박을 제재했고 영국은 135척, 호주는 60척을 제재하여 2026년 초에는 전년도 러시아 석유를 운송하던 유조선의 약 40%가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전쟁은 정유소 타격에서 시작해 석유가 생산, 정제, 저장, 선적, 운송, 판매되는 모든 메커니즘을 겨냥한 종합적인 캠페인으로 성장했습니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엑손모빌, 쉐브론, 애니 등 글로벌 석유 회사들이 공동 소유한 카스피 파이프라인 컨소시엄 CPC는 2025년 11월 나흘 사이에 두 차례 타격을 입어 유조선 계류 지점 중 한 곳이 불능 상태가 되었고 선박들이 대피했습니다. 구소련 시절 구축되어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를 거쳐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로 러시아 원유를 수송하는 드루즈바 파이프라인도 2025년 8월과 12월 사이에 5차례 타격을 입어 2026년 1월부터 해당 국가로의 파이프라인 수출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석유 수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며 손상된 시설을 몇 주 만에 수리하거나 중국으로 향하는 동부 예스포 파이프라인 등으로 원유 경로를 변경하며 적응하고 있습니다. 베이커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 인프라의 과잉 용량과 임시 복구 작업에 의존해 일정 수준의 가동 연속성을 유지했습니다. 감소한 것은 원유 생산 자체가 아니라
에너지 가치 사슬에서 더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정제 제품 수출이었습니다. 카네기 연구소의 분석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타격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부분 폐쇄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해 러시아의 물량 감소로 인한 수입 손실의 일부를 상쇄했다는 핵심 뉘앙스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쇄 요인들이 전략적 궤도를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러시아 석유 인프라가 물리적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전제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러시아 내부의 모든 정유소 운영자, 항구 관리자, 유조선 선자는 자사의 시설과 선박이 타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26년 5월 1일 우리는 장거리 시스템 역량을 확장할 것이며 결정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확언했습니다. 2026년 3월 러시아 석유 수출 역량의 40%가 일시 중단되고 투아푸세 정유소 가동이 무기한 중단되었으며 올해 첫 4개월 동안에만 70억 달러의 석유 수입 손실이 발생한 것은 이 전쟁의 재정 구조가 설계되지 않은 구조적 압박을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파괴하는 석유 자금은 러시아의 미사일, 포탄, 드론, 그리고 군인 모집 보너스로 전환되지 못합니다. 전쟁은 석유 자금으로 가동되며 우크라이나는 그 자금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나아가 크레밀린이 통제해온 대중의 인식관리도 균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아푸세에 떨어지는 검은 비, 해변의 기름오염, 매연의 냄새는 최전선과 떨어진 일반 러시아인들의 일상에 전쟁의 결과를 직접 가져다 주었습니다. 야잔에서도 주민들이 정유소 화재의 물리적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전방 외지역의 일상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던 푸틴의 국내 정치 전략은 크라스노다르 주지사의 인터뷰 삭제 소동과 레닌그라드주 주지사의 전방지역 선언 등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우회 가능한 종이 제재 대신 수리가 불가능하도록 인프라를 직접 불태우는 self-enforcing, 즉 자가집행 방식의 장거리 제재를 선택하여 전쟁의 성격을 영구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에너지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캠페인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 무거운 탄두와 더 긴 사거리, 정밀도를 갖춘 신형 무기들이 도입되고 있으며 베이커 연구소의 분석은 우크라이나의 타격 재구성 잠재력이 러시아의 복구 속도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카스피해의 우물부터 흑해의 정유소, 발트해의 터미널, 지중해의 유조선에 이르기까지 석유를 전쟁 자금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의 모든 노드가 이제 타격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TV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의 국제 정세와 깊이 있는 보도를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